한국의 안보가 트럼프의 인기몰이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한국 주한미군 철수만 들먹이면 알아서 기는 나라 아니야? 그런데 지금 미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8년차 동아시아 전문가의 긴급 보고서 때문이죠. 한국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잘못 읽었습니다. 30년간 철수 위협에 굴복하던 한국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철수하세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막을 거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을 당황시킨 한국의 반격, 그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나다니엘 보스입니다. 28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해왔죠. 그날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하루 전날 저녁 6시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건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말을 잘 듣는 동맹국이었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면 관리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곤 했습니다. 제발 그건 안 됩니다. 라며 애걸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손에 들린 서류 가방 안에는 워싱턴에서 준비한 비밀 문서가 들어 있었죠. 한국에 대한 3가지 요구사항,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사드 추가, 배치 비용 전액 한국 부담, 그리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 기지 확장. 이번엔 확실하게 밀어붙이세요. 출발 전 국방부 차관 랜던 브라이스가 제게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한국은 북한 때문에 우리 없이는 못 삽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만 슬쩍 꺼내도 무릎 꿇을 겁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본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의전 담당자가 저를 맞았어요. 보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대령, 잘 지냈습니까? 평소와 달리 김대령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을 때 한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보스 과장, 내일 회의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군요. 한국 국방정책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국의 요구사항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극비 문서인데 100억 달러라. 우리 교육 예산 전체와 맞먹는 금액이네요. 실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보스 과장, 우리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십니까?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작년 방위비 협상 때도 50% 인상을 요구했죠. 재작년에는 미군 기지 이전 비용 전액을 우리에게 떠넘겼고 이번엔 100억 달러입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 국민 한 명당 20만 원입니다.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4인 가족이면 80만 원. 이게 동맹입니까? 아니면 곡물입니까? 그때 한국 국방장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지만 그의 표정은 전에 없이 단호했어요. 보스 과장, 저녁 식사나 하시죠.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식사 자리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했을 텐데 이번엔 모두가 조용히 식사만 했어요. 보스 과장님,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약한 나라로 보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방 예산이 57조 원입니다. 세계 9위죠. K2 전차는 폴란드가 1000대를 사갑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 표준이 되었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최근 170억 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그래도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이 핵을 쓸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알아요. 한 발 쏘는 순간 체제가 끝난다는 걸. 국방장관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보스 과장, 내일 회의에서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맹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ATM을 원하는 건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한국이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오만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라.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 불과 몇 시간 후면 한미 관계에 7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회의가 시작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계속해서 뒤척였습니다. 내일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까? 정말로 우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그리고 72시간 후 세계 외교사에 남을 대반전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오전 7시, 겨우 4시간 정도 잔 것 같았어요. 서둘러 샤워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른 미국 대표단 멤버들과 합류했고 모두 긴장된 얼굴로 국방부로 향했죠. 오전 9시 정각, 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3층 대회의실은 양국 대표단으로 가득했어요. 미국 측에는 주한미군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국무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한국 측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들이 자리했습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싸늘했어요. 보통은 악수와 환영 인사로 시작하는데 이번엔 모두가 무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미합 중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3가지를 요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첫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11억 8천만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인상합니다. 한국 측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드 추가, 배치 비용 35억 달러를 한국이 전액 부담합니다. 셋째,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 기지 확장에 한국 정부가 토지와 건설비를 제공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1분, 2분, 3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한국 측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한국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보스 과장, 그리고 미국 대표단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저희가 며칠 전 받은 비공식 메모와 내용이 같군요. 100억 달러, 35억 달러, 그리고 무제한 토지 제공. 그것은 잠깐만요. 국방장관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억 달러면 우리 국방 예산의 17%입니다. 한국군 병사 50만 명의 1년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이죠. 그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더 흥미로운 계산이 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것들을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용산과 평택 기지 부지시가 45조 원,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면 2조 원입니다. 달러로는 15억 달러죠. 여기에 전기, 수도, 각종 행정 지원, 카투사 2,700명의 인건비까지 합치면 연간 28억 달러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동맹의 의무, 동맹의 의무라고요? 국방장관이 사령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미국은 한국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이 한국을 지키러 올 때 일본 정부에 돈을 냅니까? 괌에서 전략 자산이 전개될 때 괌 정부가 비용을 청구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징병제로 청춘들이 2년씩 군복무를 합니다. 그것도 월급 60만 원 받으면서요. 이것이 우리의 희생입니다. 그때 한국 합참의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최근 완성된 한국군 전력 평가입니다. 공개하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보여드리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군의 전력이 세세하게 나열됐죠. F-35 전투기 40대, F-15K 60대, KF-21 보람의 120대 생산 중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8척, K2 전차 600대, K9 자주포 1700대. 숫자들이 계속 올라갔어요. 북한과 전면전 시뮬레이션 결과 미군 지원 없이도 72시간 내 평양 진입 가능, 2주 내 북한 전역 장악 가능. 제 옆에 앉은 인도태평양 부사령관이 속삭였어요. 이게 진짜야? 저도 놀랐어요. 한국군이 이 정도로 강해졌다니. 국방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물론 핵무기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로 6개월이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플루토늄도 충분하고요. 회의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건 위협입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0분 휴식 후 재개하죠. 그때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동맹인지 아니면 조공을 바치는 속국인지.
한국 대표단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남겨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거 완전히 꼬였어. 부사령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워싱턴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죠. 10분 후 한국 대표단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 영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 여러분,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오늘 오후 2시 전 국민에게 발표할 내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자주국방 2030 계획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폭탄 같은 말이 이어졌어요.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한국 측에서 먼저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3년 내 50%, 5년 내 완전 철수. 물론 미국이 원한다면 잔류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주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워싱턴이었죠. 보스,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CNN에서 속보 터졌어. 전화기 너머로 브라이스 차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회의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한국이 뒤집어버린 거죠. 우리가 준비한 협박 카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밖에서 기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전 세계가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이 미국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후 2시 정각, 청와대 브리핑룸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을 때 제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인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보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죠. 먼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전부 공개하려는 건가? 미국은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8배가 넘는 금액이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100억 달러가 얼마인지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260만 명의 급식비 10년치입니다. 전국 어르신 900만 명의 기초연금 1년치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자 한국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것이 동맹의 대가라면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동맹입니까? 대통령이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6.25 전쟁 직후의 폐허가 아닙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며 6위 군사강국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 추이였죠. 따라서 오늘부로 자주국방 2030을 공식 선언합니다. 제 옆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새로운 방위체계가 나타났어요. 첫째, 한국형 3축 체계가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세 개의 축이 화면에 표시됐어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30분 내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 발사되더라도 다층 방어로 요격,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북한 전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체계들이 공개됐어요. 현무 미사일, 천궁 방어 체계, K드론 편대. 둘째, 우리의 경제력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은 최근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인도네시아가 우리 무기를 구매합니다. K9 자주포는 나토 10개국이 운용하고 있죠. 이건 저도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한국이 무기 수출국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셋째, 새로운 파트너십입니다.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유럽연합과 포괄적 안보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인도와는 방산 기술 공유를, 아세안과는 해양안보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어요. 주한미군 제도정안을 한국이 먼저 제시합니다. 3년 내 병력 50% 감축, 5년 내 전면 재검토. 물론 미국이 잔류를 원한다면 환영합니다. 단,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방위비는 현 수준 유지, 추가 요구는 일절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어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미국에게 선택지를 던진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서를 들어 올렸어요. 한 유럽연합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도 논의 중입니다. 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이 난리가 난 게 분명했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CNN입니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화를 의미합니다.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관계로. 요미우리입니다. 일본과의 협력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일본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철수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어요. 한국군의 대규모 훈련 장면이었죠. 최근 실시한 독수리 연습 영상입니다. 미군 참여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 전면전 시나리오를 수행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K2 전차가 질주하고 F-35가 폭격을 가하고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결과는 96시간 내 전쟁 종료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물론 핵 위협은 변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필요하다면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명백한 핵개발 가능성 시사였어요. 회의실에 있던 미군 장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70년간 굴욕을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부속품도 방패도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을 때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상황실 밖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한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하고 있었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구호 소리가 건물 안까지 들려왔어요. 제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브라이스 차관이었어요. 보스, 당장 백악관 긴급회의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공은 우리 코트에 넘어왔다는 걸.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걸 말이죠. 밖에서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함성이 계속됐어요. 70년 만에 한국이 보여준 자주독립 선언.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충격파는 이미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을 향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시각 새벽 4시. 저는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한국과 화상회의를 마치고 급히 귀국한 직후였죠. 상황실에는 미국 안보 수뇌부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무장관, CIA 국장까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랜던 브라이스 국방차관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한국이 감히 우리를 거부하다니. 그것도 공개적으로.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CNN, BBC, NHK, 전 세계 언론이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어요. 보스, 당신이 현장에 있었잖아. 설명해봐. 국방장관이 저를 노려봤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말이죠. 준비? 무슨 준비? 자주국방 능력입니다. 그들의 군사력 평가가 맞다면 제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미군 지원 없이도 승리 가능합니다. 말도 안 돼.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분석관들이 놓친 게 있었어. 지난 5년간 한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한국 해군 이지스함 6척 보유 세계 3위입니다. 공군 5세대 전투기 40대, 4.5세대 180대, 북한 공군력의 10배 이상이죠. 그래도 핵도 문제입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가 말했어요. 한국이 핵개발을 시사했습니다.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블러핑이야. 브라이스가 소리쳤어요.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CIA 국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한국은 이미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4기에서 나오는 플루토늄도 상당량 보관 중이고요. 탄도미사일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연쇄 반응입니다. 일본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자체 방위력 강화를 검토하겠답니다.
주일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젠장. 브라이스가 욕설을 내뱉었어요. 그때 보좌관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유럽연합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브뤼셀에서 발표하는 장면이었죠. 유럽연합은 한국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야? 유럽놈들까지? 합참의장이 당황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대를 구매했죠.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도 줄 서 있고요.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아? 가격 대비 성능이 최고랍니다. 미국산보다 30% 싸면서 성능은 동등. 유지보수도 쉽고요.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군.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선택지가 뭐가 있지? 첫째, 한국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건 굴복이야. 브라이스가 반발했어요. 둘째,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합니다. 그럼 중국이 좋아하겠군. 셋째, 국무장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협상합니다. 중간점을 찾는 거죠. 그때 대통령 보좌관이 들어왔어요. 대통령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두 백악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설명해봐. 어떻게 이 지경이 됐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28,500명 목숨을 걸고 한국을 지키는데 이게 보답이야? 각하. 한국도 나름의 입장. 대통령이 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70년간 지켜줬는데? 그때 경제보좌관이 말했어요. 각하, 월스트리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시장에서 철수 가능성이 언급되자 선물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삼성, SK, 현대, 한국 기업들과 연계된 미국 기업들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국채 1,8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매각한다면 충분해.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CIA 국장, 중국 반응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접촉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한국에 에너지 협력을 제안했답니다. 상황실이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72시간. 대통령이 말했어요. 72시간 내에 해결책을 찾아. 한국을 잃을 순 없어.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번엔 우리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주한미군 철수라는 우리의 최종 카드를 한국이 오히려 환영한다니. 7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공식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오전 6시. 워싱턴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국무부는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밤새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온 전문들 때문이었죠.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동아시아 담당관이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야? 일본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자주방위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주일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본까지? 정확히 뭘 요구했어? 현재 일본이 부담하는 75%를 50%로 낮추겠대요. 한국처럼 불합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젠장. 한국 효과가 일본으로 번진 거였어요.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독일입니다. 독일 총리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화면에 독일 총리의 기자회견이 떴어요.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독일도 차세대 전차 개발에 한국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독일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레오파르트 전차는 어쩌고? 구식이 됐답니다. K2가 더 싸고 성능이 좋대요. 브라이스 차관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시뻘겠죠. 다들 모여. 긴급 대책회의다. 회의실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죠.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브라이스가 화면을 켰어요. 한국 사태 이후 12시간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일본, 독일, 호주가 한국 지지 선언, 필리핀과 베트남이 미군 기지 재협상 요구, 인도가 한국과 방산협력 MOU 체결,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너집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이 말했어요. 한국 없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일본마저 삐딱하게 나오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CIA 동아시아 지부장이 끼어들었어요. 북한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한미동맹 균열에 환호했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상합니다. 설마 한국이 북한과도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죠. 그때 국무장관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방금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뭐라고? 유럽연합이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했어요. 안보 협력도 포함해서. 브라이스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이건 배신이야. 나토 동맹국들이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하다니. 배신이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실적 선택이죠. 한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강국입니다. 보스, 너 누구 편이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GDP 1.8조 달러, 세계 10위, 방산 수출 170억 달러, 반도체 점유율 28%. 이런 나라를 우리가 ATM 취급했으니 그래도 우리가 지켜줬잖아. 70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 보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때 상황실 전화가 울렸어요. 월스트리트입니다. 재무부 연락관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 SK 조지아 배터리 공장, 현대 엘라베마 전기차 공장. 투자 규모가 얼마야? 합쳐서 2,10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2,100억 달러? 네. 그리고 한국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자산 4,500억 달러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한답니다. 이건 재앙이었어요. 한국 자본이 빠지면 미국 경제가 휘청거릴 게 분명했죠. 의회는 뭐래?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난리 났죠. 창원 외교위원장이 행정부를 비판했어요. 동맹을 돈으로만 보는 근시안적 정책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그때 또 급보가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잠수함 3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태국이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어요. 사우디가 한국과 방산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뉴스에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브라이스가 맥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루 만에 세계 질서가 뒤바뀌다니. 한국이 준비한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겁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시나리오를 짰던 거죠. 그럼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건가? 당한 게 아니라 자초한 겁니다. 국무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70년 동맹을 ATM 취급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대통령 보좌관이 들어왔어요.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한국과 재협상합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양보 의사를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브라이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양보라고? 우리가?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보좌관이 차갑게 답했어요.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를 잃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지죠. 의회도, 월스트리트도, 국민도 그건 용납 못합니다. 결국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된 거였어요. 7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미국의 자존심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첫째 날 오후 3시, 저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국무부 차관, 국방부 부장관, 그리고 백악관 특사까지 동행했죠. 미국이 이렇게 대규모 사절단을 급히 파견한 건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한국이 무슨 카드를 더 숨기고 있을까요? 국무부 차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우리를 맞았어요. 공항 대형 스크린에 한국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국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숨겨진 역량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쳐다봤어요. 첫째, K방산의 성과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올해 방산 수출 계약 총액이 2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폴란드 140억 달러, 호주 30억 달러, 이집트 20억 달러, 인도네시아 15억 달러, 250억 달러? 최근 170억에서 갑자기? 이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입니다. 3년 내 러시아를 제치고 2위가 목표입니다. 옆에서 국방부 부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무기 시장을 뺏기고 있었구나. 둘째, 기술 자립도입니다.
새로운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의 첨단 연구소들이었죠.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 완료, 이지스 시스템 국산화 90%, 위성 요격 능력 확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백악관 특사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아직 완성 못했는데? 셋째, 새로운 동맹 네트워크입니다.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한유럽연합 전략적 동반자 협정, 한인도 방산기술 동맹,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체, 한중동 에너지 무기 수합 협정. 한국을 중심으로 선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갔어요.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자 안보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KS를 공개합니다. 프로젝트 KS. 그게 뭐지? 화면이 바뀌었어요. 거대한 지하 시설이 나타났죠. 코리아 쉴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지하 방호 체계입니다. 전 국민이 핵 공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시설이 완성됐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서울 지하 50m. 거대한 지하 도시. 식량 비축, 정수시설, 발전소, 심지어 지하 농장까지 5년간 극비리에 건설했습니다. 건설비 45조 원.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위협에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제 옆에서 국무부 차관이 말했어요. 우리 정보기관은 뭐 했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몰랐지?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침묵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국방장관이 우리를 맞았어요.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죠.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가 재협상을 하러 왔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말했어요. 재협상이 아니라 사과를 하러 오셨어야죠. 국방장관의 말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한국 측 협상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간 기업 대표들도 있었죠. 삼성, SK, 현대, LG의 부회장들이었어요. 왜 기업인들이? 이제 안보는 경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2,100억 달러? 이것도 협상 대상입니다. SK 부회장이 덧붙였어요. 미국이 우리를 압박한다면 투자를 유럽이나 인도로 돌릴 겁니다. 이건 기업들까지 나선 총력전이었어요. 한국 국방장관이 문서를 펼쳤어요. 우리의 제안입니다. 첫 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방위비 분담금 현재 수준 동결, 추가 요구 시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 한미동맹을 상호방위 조약으로 전환, 전시작전권 즉시 전환. 이건 사실상 기존 체제의 완전한 개편이었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군의 인도태평양 작전 참여를 제안합니다. 대신 대등한 파트너로서. 대등한 파트너? 네. 미국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공동 결정하는 겁니다. 백악관 특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휘 체계가. 그럼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없는 인태 전략을 구상해보세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실 건지. 그때 프로젝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참고로 보여드리죠.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확대, 투자 유치, 심지어 안보 대화까지 중국이 제안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자마자 말이죠. 이건 명백한 압박이었어요. 미국이 아니어도 중국이 있다는, 러시아도 있습니다. 다른 자료가 나타났어요.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연간 100억 달러 규모, 무기 공동개발도 제안했고요. 우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대안을 준비했을 줄이야? 현대 부회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존중받는 동맹이어야 합니다. 일방적 관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국무부 차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워싱턴과 협의해야 합니다. 24시간 드리죠. 국방장관이 시계를 봤어요. 내일 이 시간까지 답변 주세요. 그 후엔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건물 밖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주국방, 자주국방. 그들의 함성이 서울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부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한국 국민 전체의 의지였던 거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한국이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과연 워싱턴이 자존심을 굽힐 수 있을까요? 24시간 후 우리는 답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 날 밤 8시,
워싱턴은 대혼란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보낸 보고서가 도착한 직후 백악관 상황실에는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죠.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접촉했다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어요. 저는 서울 호텔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하고 있었죠. 네, 각하. 이미 구체적인 제안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브라이스 차관이 소리쳤어요.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궁지에 몰았으니 다른 출구를 찾는 거죠. 그때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각하, 월스트리트가 패닉입니다. 또 뭐야?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재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반도체 공장 증설을 보류했고 SK가 조지아 배터리 공장 계획을 중단했어요. 손실이 얼마나 되는데? 직접 투자만 2,100억 달러, 연관 고용 50만 개가 사라집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의회는? 상원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외교위원장이 성명을 냈어요. 행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이 70년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고.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 조지아, 엘라베마, 한국 기업이 투자한 주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상황실 보좌관이 외쳤어요.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미동맹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동맹 붕괴 시 미국 경제에 연간 5천억 달러 손실 예상이래요. 뭐라고? 모두가 경악했어요. 화면에 무디스 보고서가 떴어요. 한국은 미국의 4대 교역국, 반도체의 28%를 공급, 배터리의 35% 점유. 이 공급망이 끊기면 미국 제조업 전체가 마비됩니다. 특히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한국이 중국 진영으로 넘어가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붕괴, 중국 견제 비용이 연간 3천억 달러 추가 소요. 대통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어떻게 한국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진 거야? 우리가 키운 겁니다. CIA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70년간 한국을 성장시켰더니 이제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네요. 그때 또 급보가 들어왔어요.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화면이 도쿄로 바뀌었어요.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우리도 불합리한 방위비 요구는 거부할 것입니다. 일본마저 한국 편에 선 거였어요. 독일 총리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토 플러스 파트너십도 검토 중입니다. 나토까지? 이건 완전히 판이 뒤집힌 거였어요. 인도 총리가 한국과 25억 달러 방산 계약을 발표했어요. 호주가 한국산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300억 달러 경제협력 협정을 맺었어요. 연이어 터지는 뉴스의 상황실은 아수라장이 됐죠. 대통령이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이게 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수년간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압박할 때를 대비해서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잖아. 브라이스가 절규했어요. 바로 그때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참의장입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말해봐. 한국 없이는 중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본만으로는 부족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군사력, 방산 능력 모두 필수적입니다. 그럼 어쩌란 거야? 협상하십시오. 한국 요구를 들어주는 게 미군 철수보다 낫습니다. 대통령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가 말했어요. 최신 조사에서 65%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78%가 한국 지지예요. 왜?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한국 문화에 빠진 세대거든요. 그들에게 한국은 쿨한 나라예요. 이런 소프트 파워까지 한국이 앞서고 있었구나. 대통령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보스. 네, 각하. 한국 측에 전하게. 우리가 재검토하겠다고. 24시간 내에 새로운 제안을 가져가겠다고. 알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평화로웠지만 세계는 요동치고 있었죠. 한국이 던진 돌멩이가 만든 파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닌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정이 날 겁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일지 아니면 정말로 동맹이 깨질지.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는 한국을 잃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둘째 날 오전 9시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화상으로 그 순간을 지켜봤죠.
우리가 잘못 계산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참모들 앞에서 이런 인정을 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죠. 한국을 너무 얕봤어.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브라이스 차관이 마지막 저항을 했어요. 하지만 각하, 이렇게 물러서면 다른 동맹국들도 이미 시작됐잖아. 대통령이 그를 막았어요. 일본, 필리핀 모두가 한국을 보고 있어.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다 잃는다. 국무장관이 새로운 제안서를 펼쳤어요. 한국에 제시할 수정안입니다. 방위비 30억 달러. 현재의 2.5배지만 100억보다는 현실적입니다. 차드는 한국이 부담하는 대신 운영권을 공유합니다. 미군 기지 확장은 포기하고요.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대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2,100억 달러가 달렸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이것도 거부하면? 그럼 CIA 국장이 말했어요. 플랜 B를 준비해야죠. 한국 없는 인태 전략. 모두가 침묵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저는 서울 호텔에서 한국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보스 과장님, 우리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완전한 결별은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어요.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양측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대립보다는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가 보였죠. 우리의 수정 제안입니다. 국무부 차관이 문서를 건넸어요. 한국 국방장관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30억 달러. 2.5배군요. 현실적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양쪽 다 이 싸움을 끝내고 싶어 했죠. 그때 한국 외교부 차관이 말했어요. 저희도 제안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나왔어요. 방위비 25억 달러. 대신 주한미군 감축 없음. 전작권 전환은 5년 후. 한미연합사는 유지하되 한국군 장성희 부사령관. 미국 측이 숨을 고르며 검토했어요. 25억이면 현재의 2배. 하지만 100억보다는 훨씬 적죠. 전작권 5년은 너무 빠릅니다. 10년 전부터 얘기해온 겁니다. 협상이 오가는 동안 밖에서는 양국 언론이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4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드디어 접점이 나왔어요. 27억 5천만 달러. 3년 단계적 인상. 전작권은 2030년 전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군. 한국 방산 미국 시장 진출 허용. 양측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받아들일 만했죠. 워싱턴에 보고하겠습니다. 청와대와 협의하겠습니다. 역사적 타협. 한미동맹 진화하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하지만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한국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고 미국은 현실을 인정했어요. 어쩌면 둘 다 승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한강다리 위로 차들이 흐르고 남산타워가 반짝였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70년 만에 진정한 독립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10시, 공식 발표 뒤에도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비공개 실무 협상이었죠. 서울 모처의 비밀 장소에서 양국 실무진이 만났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말했어요. 27억 5천만 달러를 어떻게 쓸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측 대표인 제가 답했어요. 당연히 주한미군 운영비로. 잠깐. 한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중 30%는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에 써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한미군이 쓰는 장비와 물자 중 일부를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건 예상 못한 요구였어요. 예를 들면 군용 차량은 현대와 기아, 통신 장비는 삼성과 LG, 피복은 한국 섬유업체. 그건 미국 방산업체들이 반발하겠죠. 하지만 한국 세금으로 미국 기업만 배불리는 건 불공평합니다.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죠. 10%는 어떻습니까? 25%, 15%, 20%. 더 이상은 양보 못합니다. 결국 20%로 합의했어요. 약 5억 5천만 달러어치를 한국 기업이 공급하게 된 거죠. 다음은 전작권 전환 문제였어요. 2030년은 확정입니다. 한국 대표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네. 한국군의 능력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검증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공동으로 정하죠. 아닙니다. 한국이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 군대니까요.
또 한 번의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합의점을 찾았죠. 한국이 기준을 제시하고 미국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다음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해구산 제공은 계속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한국 대표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우리도 핵 관련 기술을 연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NPT 위반, 무기 개발이 아니라 평화적 연구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동력이나 우주 추진 기술 같은. 이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어요. 그래도 국제사회가,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죠. 막을 명분이 없었어요. 새벽 4시, 드디어 세부 협상이 마무리됐어요. 양측 대표가 악수를 나눴죠. 고생하셨습니다. 보스 과장, 김 차관보님도요. 악수를 나누며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72시간의 전쟁이 끝난 순간이었죠. 밖으로 나오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보스 과장님, 김 차관보가 저를 불렀어요. 사실 우리도 미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죠. 7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대등한 파트너로서 우리는 다시 악수했어요. 오전 8시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동시에 발표가 나왔어요. 한미 신동맹 협정 타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어요. 방위비 27.5억 달러, 3년 분할 인상, 20% 한국 기업 참여, 2030년 전자권 전환, 한미연합사 유지, 한국군 부사령관, 한국 방산 미국 진출 자유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언론들은 환호했어요. 한국 외교의 승리, 미국의 현명한 선택, 윈윈 협상의 모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서는 나라,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미국도 배웠어요. 동맹을 ATM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존중해야 오래 간다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나라. 그것이 새로운 한국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 10시, 최종 협상안이 양국 정상에게 보고된 후 마지막 24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었죠.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이 참모들과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죠. 27.5억 달러.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대통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답했어요. 한국을 잃으면 더 큰 손실입니다. 의회는 상원 외교위원장과 통화했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약속했어요. 왜? 텍사스, 조지아, 엘라베마, 한국 투자로 먹고 사는 주들이 압박했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월스트리트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벌써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국방장관이 중요한 정보를 전했어요. 각하, 한국이 보여준 군사력, 실제였습니다. 뭐가? 극비 정보인데 한국이 최근 동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답니다. 뭐라고? 모두가 놀랐어요. 마하 8속도, 요격 불가능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기술이에요. 대통령이 머리를 감싸 주었어요. 언제 이렇게 됐어? 조용히, 꾸준히 발전한 거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동안 한편 서울 청와대에서도 마지막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강요들과 논의하고 있었죠.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지가 68%입니다. 당당한 협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야당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죠. 기업들은 환영합니다. 특히 방산업계는 축제 분위기예요.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70년 만에 제대로 목소리를 낸 거네요. 그날 밤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15분간의 대화 끝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죠. 셋째 날 오전 5시,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역사적인 발표 준비가 진행됐어요. 양국 대변인이 동시에 성명서를 준비했고 언론사들은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발표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긴급 보고입니다. CIA 한국 지부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북한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김정은이 특별 담화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순간 긴장이 흘렀어요. 북한이 이 틈을 노리는 건가? 하지만 내용은 예상이었어요.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한국의 자주적 결정을 환영한답니다. 북한마저 한국의 변화를 인정한 거였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공동 발표가 시작됐어요.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이 열렸죠. 한미 양국은 새로운 동맹 관계를 시작합니다. 양국 대변인이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발표했어요. 이는 종속이 아닌 동반자 관계입니다.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함께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갑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게 미국의 패배 아닙니까? 미국 기자의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이 답했어요.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더 강한 동맹이 됐어요. 한국은 만족하십니까? 한국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대변인이 답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큰 진전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발표 직후 전 세계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중국, 한반도 긴장 완화를 환영한다. 일본, 한미일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유럽연합, 합리적 해결을 축하한다. 러시아,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주가는 폭등했고 환율은 안정됐어요. 한국 원화는 강세를 보였고 미국 달러도 반등했죠.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광화문 광장을 지나갔는데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들의 함성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건 정부 간 협상이 아니었다고. 한국과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다고. 그리고 한국은 이겼어요. 완벽한 승리는 아니지만 충분한 승리였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아지는 한반도를 보며 생각했죠. 저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를 흔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셋째 날 새벽 5시. 역사적인 합의문에 양국 정상이 서명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그 현장을 지켜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군요. 한국 외교부 차관이 제게 말했어요. 아니요. 시작입니다. 제가 답했죠.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합의문 서명식은 화상으로 진행됐어요. 서울과 워싱턴을 연결한 대형 스크린 앞에서 양국 정상이 동시에 서명했죠. 오늘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우리는 70년의 일방적 관계를 끝내고 상호 존중의 새 시대를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답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닌 이퀄 파트너입니다. 서명이 끝나자 양국 관계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모두의 표정엔 피로감이 역력했죠. 72시간의 전쟁이 남긴 상처였어요. 오전 7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국방장관을 만났어요. 보스 과장,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미국은 정말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생각이었나요? 글쎄요. 아마 블러핑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요? 국방장관이 웃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잡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카드를 보여줘야 했죠. 왜요? 미국이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정교하게 계산된 게임이었던 거죠. 그럼 K-쉴드나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건 진짜예요. 5년간 비밀리에 개발했죠.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언젠가가 지금이었군요. 맞아요. 미국이 100억 달러를 요구했을 때 때가 왔다고 판단했죠. 국방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 과장,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건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70년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도 성인이 됐으니까요. 오전 9시 한국 증시가 열렸어요. 코스피는 3% 급등으로 시작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상한가를 향해 달렸어요. 시장이 환호하네요. 당연하죠.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우존스는 500포인트 상승했고 나스닥도 2% 올랐죠.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언론 반응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조용한 거인에서 목소리 있는 강국으로, 워싱턴 포스트, 미국 외교의 교훈, 동맹은 소유물이 아니다. 아사히 신문 한국이 보여준 것, 아시아의 새로운 자신감, 르몽드, 70년 만의 독립선언. 오후 2시,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앞으로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어요. 첫째, 전자권 전환 준비. 5년 안에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둘째, 방산 수출 확대. 3년 내 세계 3위가 목표입니다. 셋째, 다자 안보 체제 구축.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죠. 지난 72시간 동안 한국이 보여준 것을 생각하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시민 인터뷰가 흘러나왔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드디어 당당하게 됐어요. 미국도 친구지만 우리를 존중해야죠. 이제 진짜 선진국이 된 기분이에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배웅 나와 있었어요. 보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 차관보가 악수를 청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죠? 이해해주려 노력한 것에 대해서요. 다른 미국 관리들과 달랐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다음에 오실 땐 관광객으로 오세요. 서울의 밤은 아름답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며 뒤돌아봤어요. 인천공항의 거대한 건물.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30년 전 처음 봤던 그 나라는 이제 없었어요. 새로운 한국, 당당한 한국이 거기 있었죠. 기내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원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앞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적응하든 도태되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태평양을 건너며 생각했어요. 72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70년의 질서가 뒤바뀌었어요. 한국이 일으킨 파도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모두가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미국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 요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것이 한국이 미국에 그리고 세계에 준 교훈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8시 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2시간 만에 돌아온 미국은 떠날 때와 달라 보였어요. 공항 TV에선 여전히 한미합의 소식이 흘러나왔죠. 역사적 합의, 새로운 동맹, 패러다임 전환. 택시를 타고 국무부로 향했어요. 운전사가 물었죠.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뉴스 봤어요. 한국이 대단하더군요. 미국에 맞섰다면서요? 맞선 게 아니라 대화한 겁니다. 그래도 용감하죠. 데이비드와 골리앗 같아요. 시내로 들어서니 한국 관련 뉴스가 곳곳에 보였어요. 한인타운에선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죠. 국무부에 도착하니 브라이스 차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스, 수고했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이게 최선이었나?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까? 한국을 더 압박할 수도. 그랬다면 정말로 잃었을 겁니다. 브라이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이 변했어. 우리가 명령하면 따르던 시대는 끝났군. 끝난 게 아니라 진화한 겁니다. 다음날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 설명했죠. 이번 합의는 윈윈입니다. 한국은 안보를 지켰고 우리는 동맹을 지켰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미국이 양보한 건 아닙니까? 양보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입니다.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요구를 하면 각국의 상황에 맞게 대화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어요. 일본이 방위비 재협상을 공식 요구했죠. 필리핀, 태국도 뒤따랐고요. 한 달 후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할 수 없었고 동맹국들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죠.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어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새로운 협정 이행을 점검하러 김 차관보가 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보스 과장님, 또 오셨네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올 것 같아요. 좋죠. 파트너니까요. 서울은 더욱 활기차 보였어요. 방산 수출 호조로 경제가 살아났고 자신감을 되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밝았죠. 한강 다리를 건너며 김 차관보가 말했어요. 알아요? 젊은 세대는 이번 일을 독립운동에 비유해요. 독립운동? 네. 진정한 독립을 완성했다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독립한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날 밤 서울타워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불빛으로 빛나는 2,500만 인구의 메가시티.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나라.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 그것이 새로운 한국이었어요. 저는 지금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72시간의 외교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그 72시간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세계를 바꿨죠. 한국은 약속대로 방위비를 인상했지만 그 대신 방산 수출로 그 이상을 벌어들였어요. 미국 기업들과 합작해 첨단 무기를 개발했고 그것을 전 세계에 팔았죠. 전자권 전환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군은 이미 충분한 역량을 보여줬고
미군도 그것을 인정했죠. 무엇보다 한미 관계가 건강해졌어요.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관계로, 명령과 복종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었죠. 최근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어요. 백악관 만찬에서 두 정상이 건배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다고. 그리고 미국도 배웠어요. 힘만으로는 세계를 리드할 수 없다는 것을, 존중과 협력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며칠 전 김 차관보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보스 과장님, 한국 방산 수출이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3위가 됐어요. 이 모든 게 그 72시간에서 시작됐죠. 감사합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는 제가 해야죠. 한국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것이 우리 모두를 바꿨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워싱턴에도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그 벚꽃들은 100년 전 일본이 선물한 것이지만 이제는 한국산 벚나무도 심어진다고 해요.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그렇게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만든 파문이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더 나은 세계, 더 평등한 세계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그 첫걸음을 한국이 떼어준 것이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미국 외교관 나다니엘 보스가 직접 경험한 72시간의 한미 외교전쟁 이야기 어떠셨나요? 70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방적 관계가 단 3일 만에 뒤바뀐 역사적 순간.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로 일어선 그날의 기록을 들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스토리이자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작은 반도 국가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보호받는 나라에서 당당한 파트너로,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더 많은 숨겨진 한국의 저력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